국화꽃 향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장례식장 안. 강지우는 검은 상복을 입은 채 멍하니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 어머니 최영진의 얼굴은 평소처럼 무뚝뚝했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만은 묘하게 살아있는 듯했다. 급성 심근경색 병원에서 내린 사인은 간결했지만 지우에게 어머니의 죽음은 여전히 비현실적인 사건일 뿐이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저녁을 먹고 무심한 듯 그의 건강을 챙겨주던 어머니였다. 그런 어머니가 이제는 차가운 영정사진 속에 갇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지우의 귀에는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와의 지난 시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에게 어머니 최영진은 늘 과묵하고 엄격한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그녀는 홀로 지우를 키워내며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한 적이 없었다. 그녀의 사랑은 언제나 말보다는 행동으로 표현되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차려주시던 따뜻한 아침밥, 빳빳하게 다려진 교복, 그리고 늦은 밤 그가 귀가할 때까지 거실을 지키던 희미한 불빛. 지우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만 여겨왔다. 그녀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그녀의 무뚝뚝한 표정 뒤에 어떤 아픔을 숨기고 있었는지 그는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저 평범한 과부로 묵묵히 아들을 위해 헌신해 온 강인한 어머니라고만 생각했다. 장례식장 한쪽 구석, 어머니가 생전에 애지중지 키우던 벨지안 말리누아 럭가 엎드려 있었다. 어머니가 쓰러지시던 날부터 레오는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않고 영정사진 앞을 떠나지 않은 채 낮은 신음소리만 간헐적으로 내뱉고 있었다. 지우는 레오에게 다가가 조용히 그 옆에 주저앉았다. 그는 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러야, 엄마 보고 싶지? 나도 그래. 나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 지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러는 그런 그의 마음을 아는 듯 그의 손등에 자신의 머리를 가만히 비볐다. 지우는 러의 따뜻한 천에 아주 작은 위로를 얻으며 녀석의 밥그릇에 사료를 조금 덜어주었다. 비록 자신도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가족인 러를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긴 늦은 밤, 지우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오신 어머니의 유품은 단출하기 짝이 없었다. 낡은 옷까지 몇 벌, 손때 묻은 낡은 성경책, 그리고 그가 어릴 적 그려드린 삐뚤빼뚤한 그림 한 장. 지우는 어머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다시 한번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때 어머니의 낡은 반지꼬리 함 속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그의 눈에 띄었다. 겉표지가 다 달아빠진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수첩이었다. 호기심에 수첩을 펼쳐본 지우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수첩 안에는 일기가 아닌 알아볼 수 없는 기호들과 복잡한 숫자, 그리고 마치 암호 지도처럼 보이는 약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평생을 평범한 주부로 살아오신 어머니가 대체 왜 이런 첩부원이나 쓸법한 비밀 수첩을 가지고 있었단 말인가. 그는 또한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며 유품으로 남겨진 옷가지를 살피다가 어머니의 손목 안쪽에 새겨진 아주 오래된 흉터를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 자국이 아니었다. 마치 날카로운 칼로 정교하게 새겨 넣은 듯한 어떤 특정한 문양의 흉터였다. 그는 지금껏 단 한 번도 그 흉터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어머니는 언제나 긴 소매옷으로 그 상처를 가리고 있었던 것이다. 지우는 알 수 없는 혼란과 함께 섬뜩한 기분에 휩싸였다. 자신이 알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그녀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비밀 수첩을 자신의 주머니 깊숙이 집어넣었다. 지금은 경황이 없었지만 장례가 끝난 후 반드시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아들로서의 마지막 도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장례식장의 마지막 밤은 그렇게 슬픔과 함께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를 남긴 채 깊어가고 있었다. 지우는 아직 알지 못했다. 내일 아침 어머니의 발인 날에 벌어질 충격적인 사건과 함께 자신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의 어머니 최영진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을 뿐이었다. 어머니 최영진의 발인 날. 새벽 공기는 유난히도 차갑고 무거웠다. 강지우는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장례식장을 나서는 운구 행렬의 가장 앞에 섰다. 슬픔에 잠긴 친척들과 지인들이 그 뒤를 따랐고 어머니의 충견로 역시 지우의 발치에 바싹 붙어 힘없이 꼬리를 늘어뜨린 채 함께 걷고 있었다. 모든 것이 엄숙하고도 비통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운구 행렬이 장의차에 다다르고 장의사들이 관을 차 안으로 실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때까지 조용히 엎드려 있던 로가 갑자기 마치 미친 듯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크르르릉, 컹컹, 아우. 로의 울음소리는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알리려는 듯한 절박하고도 처절한 경고의 외침과도 같았다. 장례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로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화들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지우 역시 당황하여 로를 말리려 했지만 로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녀석은 맹수처럼 달려들어 어머니의 관이 실리기 직전에 장의차 앞을 가로막았다. 로야, 왜 그래 이리 와. 지우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로는 그의 목소리마저도 외면한 채 오직 관을 향해서만 맹렬하게 지저댔다. 그리고는 더욱더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녀석은 앞발로 관의 한쪽 모서리를 미친 듯이 긁어대기 시작했다. 마치 그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세상 밖으로 꺼내야만 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말하고 있는 듯했다. 저 개가 왜 저러는 거야? 미쳤나 봐. 빨리 끌어내.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장의사 몇몇이 러를 떼어내려 했지만 평소에는 온순했던 러는 사납게 이빨을 드러내며 그들의 접근을 막았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어젯밤 발견했던 비밀 수첩과 어머니의 손목에 있던 기묘한 흉터가 떠오르며 러의 이 기이한 행동이 결코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러가 끈질기게 긁어대던 관의 한쪽 모서리에서 달칵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튀어나왔다. 그것은 아주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던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작은 나무 조각이었다. 그리고 그 나무 조각이 떨어져 나가자 관의 내부에서 작고 검은 물체 하나가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다. 저게 뭐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그 물체로 향했다. 그것은 차갑고 단단한 금속성 물체로 보였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 물체를 향해 다가갔다. 그가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을 때 장례식장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지우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아주 낡고 투박한 모양의 쇠 열쇠였다. 하지만 평범한 열쇠는 아니었다. 열쇠의 머리 부분에는 아주 정교하게 어젯밤 그가 어머니의 손목에서 보았던 그 기묘한 문양과 똑같은 상징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이게 대체... 지우는 열쇠를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고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쳤다. 런은 그제야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 울부짖음을 멈추고 지우의 발치에 가만히 엎드렸다. 장례식장은 한동안 깊은 침묵에 휩싸였다. 모두가 눈앞에서 벌어진 이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장의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우의 눈치만 살폈고 친척들은 저마다 수군거리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지우는 정신을 차리고 자신에게 쏠린 시선들을 애써 외면하며 열쇠를 주머니 깊숙이 집어넣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장의색에 발인을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애써 침착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장희찬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화장장을 향해 출발했다. 하지만 장례식의 엄숙하고도 비통했던 분위기는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와 불길한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다. 지우의 마음속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함께 그녀의 숨겨진 과거에 대한 거대한 의문이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어머니의 죽음은 결코 평범한 병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은 그녀의 진짜 삶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평범한 아들로 살아갈 수 없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산, 이 기묘한 열쇠와 비밀 수첩은 그를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이끌고 있었다. 화장장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한 어머니를 마주하며 지우는 굳게 다짐했다. 반드시 이 모든 비밀을 풀어내리라고. 어머니의 진짜 삶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왜 이런 비밀들을 남긴 채 떠나야만 했는지를. 그의 손안에서 낡은 소의 열쇠가 차갑고도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는 듯했다. 어머니의 장례를 모두 마친 후 강지우의 집에는 깊은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는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열쇠와 암호로 가득 찬 비밀 수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큰, 풀리지 않는 의문과 함께 알 수 없는 사명감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먼저 비밀 수첩을 다시 펼쳐보았다. 수수께끼 같은 기호와 숫자들의 나열. 도무지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흔적 속에서 어떤 규칙이나 패턴을 찾으려 애썼다. 그러던 중 수첩의 가장 마지막 장에서 아주 작게 그려진 어떤 문양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열쇠 머리에 새겨져 있던 그 기묘한 문양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그 문양 옆에는 러의 목걸이 안쪽이라는 어머니의 필체로 보이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지우는 즉시 레어에게 달려갔다. 러는 여전히 기운 없이 엎드려 있었지만 지우가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자 작게 으르렁거리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지우는 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안심시킨 뒤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풀어 안쪽을 살펴보았다. 목걸이의 가죽 안쪽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몇 개의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0707, 마치 군번을 연상시키는 듯한 숫자였다. 다음은 열쇠였다. 이 열쇠는 과연 어디에 쓰는 것일까? 지우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방, 옷장, 심지어는 낡은 창고까지. 하지만 열쇠에 맞는 자물쇠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한참을 헤매던 지우는 문득 어머니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던 아주 오래된 자개장을 떠올렸다.
그 자개장은 할머니의 유품이라며 어머니가 유독 아끼시던 것이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열쇠를 자개장의 낡은 자물쇠에 꽂아놓고 돌리자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잠겨있던 문이 열렸다. 자개장 안에는 낡은 군복 한 벌과 함께 작은 철제 상자가 들어있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몇 장과 낡은 군번줄,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몇몇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어머니가 군복을 입고 동료로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속 모든 군인들의 군복에는 바로 러의 목걸이 안쪽에 새겨져 있던 체빙7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707, 특임단.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자신의 어머니가, 그저 평범한 주부로만 알고 있던 어머니가 바로 그 전설적인 부대의 일원이었다니. 그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어머니의 숨겨진 과거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집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몇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그의 집 대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치고 있었다. 강지우 씨, 맞으시죠? 저희와 잠시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말투는 위압적이었다. 지우는 직감했다. 그들이 바로 어머니의 비밀과 관련된 자들이라는 것을. 지우는 철제 상자를 품에 안고 뒷문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남자들은 소리를 지르며 그의 뒤를 쫓았다. 평소 운동과는 담을 쌓고 살았던 지우였지만 그 순간 그의 몸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놀라운 힘과 민첩성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담을 뛰어넘고 좁은 골목길을 질주하며 추격을 따돌리려 애썼다. 어릴 적 어머니가 생존 게임이라며 가르쳐 주었던 이상한 달리기 방법과 호흡법들이 마치 본능처럼 그의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수적으로 역부족이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순간 지우는 결국 남자들에게 포위되고 말았다. 순순히 그 상자를 넘기는 게 좋을 거다. 얌전히 따라오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한 남자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왔다. 지우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저항하려 했지만 그의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과도 같은 남자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들 중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한 중년 남성이 나타나 순식간에 나머지 남자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도 치명적이었고 순식간에 상황은 역전되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중년 남성은 지우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지우 씨, 맞으십니까? 최영진 대원의 아드님. 지우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누구시죠? 남자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군번줄을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박중사라는 이름과 함께 잘병실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어머님의 옛 동료 박중사라고 합니다. 러가 임무를 완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장례식장에서의 소동과 그 이후 지우가 미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고 했다. 박중사는 지우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어머니 최영진은 707 특임단의 전설적인 요원이었으며 은퇴 후에도 국가를 위협하는 거대한 부패 세력을 비밀리에 조사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윤의사라고 불리는 정재계의 막후 실세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어머니의 죽음 역시 단순한 병사가 아닌
윤희사 측에 의해 저질러진 계획된 암살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지우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허탈감과 함께 거대한 분노에 휩싸였다. 자신이 알고 있던 어머니의 삶은 모두 거짓이었고 그녀는 평생을 국가와 정의를 위해 싸워온 외로운 천사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싸움은 끝나지 않은 채 아들인 자신에게로 이어지고 있었다. 어머님께서 남기신 이 유품들이 바로 윤희사의 모든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제 선택은 아드님의 몫입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잊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머님의 마지막 유지를 이어받아 이 거대한 싸움을 계속하시겠습니까? 박중사의 눈빛이 지우를 향해 진지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의 손에 들린 낡은 철제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고 그녀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사명이자 끝나지 않은 전쟁의 시작이었다. 어머니 최영진의 숨겨진 과거와 그녀가 남긴 마지막 사명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후 강지우의 삶은 송두리째 뒤바뀌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는 이제 국가를 위협하는 거대한 부패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하는 외로운 전사가 되어야만 했다. 그의 곁에는 어머니의 옛 동료였던 박중사와 충견럽뿐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거나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고 그녀가 이루지 못한 정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뜨거운 결의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지우와 박중사는 먼저 어머니가 남긴 비밀 수첩과 열쇠, 그리고 철제 상자 안의 유품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박중사는 특수부대 시절의 경험을 살려 수첩에 적힌 암호 같은 기호들이 군에서 사용하는 특수암호 체계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아챘다. 두 사람은 며칠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암호 해독에 매달렸고 마침내 수첩에 적힌 내용의 일부를 해석하는 데 성공했다. 수첩에는 윤희사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부패 커넥션의 실체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불법 무기 거래, 해외 비자금 조성, 그리고 정관계 로비까지. 그 내용은 대한민국을 뒤흔들기에 충분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것이었다. 그리고 수첩의 마지막 부분에는 인천항 제3부두 7번 창고라는 장소와 함께 열쇠가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금고의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다. 그곳에 바로 윤희사의 모든 비리를 입증할 결정적인 원본 증거들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지우와 박중사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인천항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그곳에 윤희사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들은 럴을 안전한 곳에 맡기고 어둠이 짙게 깔린 밤을 틈타 인천항으로 향했다. 인천항 제3부두는 칠흑 같은 어둠과 함께 스산한 바닷바람만이 감돌고 있었다. 두 사람은 주위를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1번 창고를 찾아 안으로 잠입했다. 낡고 거대한 창고 안은 먼지와 함께 퀴퀴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은 수첩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창고 구석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찾아냈고 지우가 어머니의 열쇠를 사용하자 굳게 닫혀 있던 금고문이 묵직한 소리와 함께 열렸다. 금고 안에는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와 서류 뭉치들이 들어있었다. 바로 어머니 최영진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윤희사의 범죄 증거들이었다. 지우가 증거물들을 가방에 챙겨 넣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거기까지다.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손전등 불빛과 함께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나 그들을 포위했다. 처음부터 그들의 함정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 뒤로는 윤희사가 특유의 오만하고도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걸어 나오고 있었다.
최영진, 그 여자가 결국 쓸데없는 유산을 남겼군. 그리고 그 아들 녀석은 어미를 닮아 어리석기 짝이 없고, 윤 이사는 지우를 비웃으며 말했다. 얌전히 그 가방을 넘기는 게 좋을 거다. 그럼 목숨만은 살려주지. 하지만 박중사는 순순히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는 지후에게 먼저 가게 이 증거들을 세상에 알려야 하네 라고 외치며 괴한들을 향해 몸을 날렸다. 박중사는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최정예 특수부대원다운 날렵하고도 위력적인 격투 실력을 선보이며 몇 명의 괴한들을 순식간에 쓰러뜨렸다. 하지만 수적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결국 괴한들이 휘두른 쇠 파이프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고 그 자리에서 붙잡히고 말았다. 박중사님, 지우는 절규했지만 박중사는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그에게 어서 도망치라고 소리쳤다. 지우는 피눈물을 삼키며 창고의 작은 창문을 통해 필사적으로 탈출했다. 그의 등 뒤로는 윤희사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간신히 추격을 따돌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지우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어머니의 마지막 동료마저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었다. 잠시 후 그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다. 윤 이사였다. 강지우 씨, 아직 살아있었나 보군. 내 제안을 하나 하지. 당신 어머니의 옛 동료를 살리고 싶다면 24시간 안에 당신이 가진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내가 지정하는 장소로 혼자 나와라. 만약 경찰에 알리거나 쓸데없는 짓을 하려 든다면 그 즉시 박중사의 목숨은 없을 줄 알아라. 윤 이사는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협박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지우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 어머니도,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동료였던 박중사마저도 그의 곁에 없었다. 그의 어깨 위에는 박중사의 목숨과 어머니의 마지막 유산, 그리고 자신의 운명까지 모든 것이 걸려 있었다. 그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강인한 전사의 피가 들끓고 있었다. 그는 결코 포기하거나 굴복하지 않을 터였다. 그는 어머니가 남긴 수첩과 자신의 머리를 믿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는 수첩의 암호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전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또 다른 단서 하나를 찾아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가 위급 상황 시 이용하려 했던 또 다른 안전가옥의 위치와 함께 플랜 B라고 적힌 작은 메모였다. 지후의 눈빛이 다시 한번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어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예견하고 마지막 비상계획을 남겨두셨던 것이다. 그는 이제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시험대 위에 홀로 서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박중사를 구하고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으며 이 거대한 싸움을 끝낼 수 있을 터였다. 그는 주먹을 굳게 쥐었다. 그의 외롭고도 장엄한 싸움은 이제 가장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강지우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비상계획, 플랜 B에 따라 새로운 안전가옥으로 몸을 피했다. 그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주택이었지만 내부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함께 비상통신 장비까지 갖추어진 마치 첩보 영화에나 나올 법한 비밀 벙커와도 같았다. 그는 그곳에서 인천항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하며 가져온 하드디스크와 어머니의 비밀 수첩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다. 하드디스크 안에는 윤 이사의 모든 비자금 내역과 불법 무기거래, 장부, 그리고 그가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벌인 추악한 로비의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머니 최영진은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어 이 거대한 악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려 했던 것이었다. 지우는 어머니의 위대한 유산 앞에서 숙연해짐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하지만 어떻게 박중사는 적의 손에 잡혀 있었고 자신은 이제 완전히 혼자였다. 윤 이사는 24시간 안에 모든 증거를 가지고 투항하라고 협박해왔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바로 그때 지후에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어릴 적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쳐 주었던 수많은 놀이들이었다. 암호 풀기 놀이, 미행하고 따돌리는 숨바꼭질,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수집 게임까지. 그때는 그저 엄마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놀이라고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 와 생각하니 그 모든 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최정예 특수부대원이었던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르쳐준 생존을 위한 처절한 훈련이었던 것이다. 지우는 어머니의 비밀 수첩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플랜 B라고 적힌 메모와 함께 어떤 특정 언론사 기자의 이름과 비상 연락처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예견하고 최후의 수단까지 마련해 두셨던 것이었다. 지우는 안전가옥에 있던 비상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어머니가 남긴 연락처로 그 기자에게 접촉을 시도했다. 그는 수첩에 적힌 암호를 사용하여 자신의 신분을 증명했고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하드디스크에 담긴 모든 증거 자료들을 암호화하여 기자에게 전송했다. 그리고 윤 이사와의 약속 시간과 장소를 알리며 그 시간에 맞춰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해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박중사의 안전을 위해 경찰에도 이 사실을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모든 것을 건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왔다. 지우는 가짜 하드디스크가 담긴 가방을 들고 윤 이사가 지정한 폐공장으로 향했다. 공장 안에는 윤 이사와 그의 부하들, 그리고 의자에 묶인 채 피투성이가 된 박중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왔군. 생각보다 용감한 건지 아니면 어리석은 건지. 윤 이사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지우를 맞이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가방은 가져왔겠지. 순순히 넘기면. 저 늙은 군인 친구의 목숨은 살려주겠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그의 발치에 던졌다. 윤 이사의 부하가 가방을 열어 하드디스크를 확인하고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됐어. 이제 내 놈들의 볼 일은 끝났다. 저 둘 깨끗하게 처리해버려. 윤 이사가 싸늘하게 명령을 내리는 순간 그의 부하들이 지우와 박중사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되는 그야말로 숨 막히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윤 이사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의 부하들 중 하나의 태블릿 PC 화면에 긴급 속보 알림이 떴다. 속보. 윤 이사. 불법 무기 밀매 및 비자금 조성 혐의. 결정적 증거 확보 TV 뉴스에서는 지우가 보낸 증거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었고 앵커는 흥분한 목소리로 윤 이사의 모든 비리들을 낱낱이 폭로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윤 이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어린애라고 생각했던 강지우에게 완벽하게 한 방 먹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저 놈을 당장 죽여. 그가 악을 쓰듯 소리쳤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다. 공장 밖에서 수많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윤 이사의 부하들은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윤 이사 자신도 도망치려 했지만 지우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지우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간결하지만 효과적인 격투술로 윤 이사를 제압했다. 잠시 후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공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윤이사와 남은 부하들을 모두 체포했다. 지우는 쓰러져 있던 박중색에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박중사는 의식은 있었지만 심한 부상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대단하군. 자네는 정말 최영진 대원의 아들이야. 박중사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지후의 어깨를 두드렸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지우는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윤 이사의 비참한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통쾌함이나 기쁨도 없었다. 오직 길고도 험난했던 싸움을 끝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았다는 깊은 슬픔만이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산을, 그녀의 마지막 사명을 완수해낸 것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어머니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뿐이었다. 하늘에서 어머니가 아들을 향해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듯했다. 윤 이사의 체포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로 번져나갔다. 강지우가 목숨을 걸고 세상에 공개한 증거들은 정재계를 아우르는 거대한 부패 커넥션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냈고 관련자들은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평범한 주부로만 알려졌던 최영진이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가 과거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특임단의 전설적인 요원이었으며 은퇴 후에도 홀로 거대한 부패 세력에 맞서 싸워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그녀의 죽음 역시 단순한 병사가 아닌 윤 이사 일당에 의해 저질러진 계획된 암살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그녀의 외로운 죽음에 함께 분노하고 애도했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그녀의 공로를 인정하여 훈장을 추서했고 그녀의 장례는 국립현충원에서 수많은 동료 군인들과 시민들의 애도 속에서 다시 치러졌다. 어머니의 명예는 그렇게 아들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동안 지우는 병원에 입원해 있던 박중사를 찾아갔다. 다행히 박중사는 심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졌고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그는 병상에서 지우의 손을 잡고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자네는 정말 최영진 대원의 아들이야. 아니, 어쩌면 자네 어머니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도 모르겠네. 하늘에 있는 자네 어머니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걸세. 박중사는 지후에게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인간적인 모습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가 얼마나 동료들을 아꼈는지, 얼마나 뜨거운 조국애를 가졌는지, 그리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지우는 박중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라는 존재를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녀에 대한 그리움과 존경심은 더욱더 커져만 갔다. 지후의 영웅적인 활약은 국가정보원이나 군정보기관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그들은 지후에게 여러 차례 접촉하여 그의 뛰어난 능력과 용기를 높이 사며 함께 일하해 볼 것을 제안했다. 어머니의 뒤를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지우는 고심 끝에 그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저는 어머니와는 다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을 총과 칼을 들고 어둠 속에서 싸우셨다면 저는 이제 빛 속에서 어머니와 같은 분들을 위해 싸우고 싶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받게 된 보상금과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 어머니의 이름을 딴 최영진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그 재단은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제대로 된 다우를 받지 못하고 제대 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전쟁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전직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어머니의 유지를 이어받는 자신만의 방식이었다. 윤 이사와 그의 일당들은 재판에서 자신들의 모든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윤 이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남은 평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가 쌓아 올린 부와 권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그의 이름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추악한 부패 인물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지우는 재단 설립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박중사를 비롯한 어머니의 옛 동료들이 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고 충견러 역시 언제나 그의 곁을 지켰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한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그리고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그 슬픔을 넘어선 어떤 평화와 함께 새로운 사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정의와 희생의 가치를 이제는 자신이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얼마 후 최영진 재단의 조촐한 개소식이 열렸다. 그 자리에서 지우는 담담한 목소리로 재단의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그의 연설에는 복수나 증오 같은 단어는 없었다. 오직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나아가겠다는 따뜻한 다짐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지우는 연설을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맑게 갠 하늘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수많은 동료들이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어머니가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그는 어머니가 남긴 전쟁의 유산을 이제 평화와 치유의 유산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이자 어머니의 명예를 영원히 빛나게 할 진정한 길이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강지우의 삶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어머니 최영진의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고 거대한 부패 세력과 맞서 싸웠던 그 치열했던 시간으로부터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있었다. 이제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어수룩하고 평범했던 회사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깊은 연륜과 함께 어떤 사명감을 지닌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하고도 온화한 눈빛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가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설립한 최영진 재단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관으로 성장해 있었다. 재단은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전직 군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장학금 지원 사업, 의료비 지원, 그리고 심리상담 프로그램까지 재단의 활동은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갔고 지우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박중사와 어머니의 옛 동료들이 함께했다. 그들은 재단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조언자로서 지우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묵묵히 그를 지지해 주었다. 충견러 역시 어느덧 나이가 들어 예전만큼의 위용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여전히 지우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충직한 동반자였다. 지우는 이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꾸어 나가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최영진 재단의 연례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강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 앞에서 지우는 담담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의 화려했던 특수부대 시절의 무용담이나 그녀가 어떻게 거대한 악과 맞서 싸웠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한 명의 여성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그녀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어둠 속에서 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전쟁이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이 재단은 바로 그런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총과 칼이 아닌 따뜻한 마음과 실질적인 도움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상처를 보듬고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 어머니께서 남기신 진정한 유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연설을 마친 지우는 장학생들에게 직접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그 중에는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 여자아이도 한 명 있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과거 임무 수행 중 큰 부상을 입고 전역한 재단의 도움을 받고 있는 전직 군인이었다. 지우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따뜻한 미소와 함께 장학 증서를 건넸다. 아이는 수줍은 표정으로 증서를 받아들고는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지우에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이의 해맑은 미소 속에서 지우는 문득 어머니 최영진의 얼굴을 보았다. 무뚝뚝한 표정 뒤에 숨겨져 있던 따뜻함, 강인함 속에 감춰져 있던 깊은 사랑. 그 모든 것이 아이의 작은 미소 안에 오롯이 담겨있는 듯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며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는 깨달았다. 어머니의 진짜 유산은 비밀 수첩이나 열쇠, 혹은 거대한 악을 물리치는 능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듬어 안을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그 위대한 유산을 이어받아 세상에 나누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행사가 끝난 후 지우는 레오와 함께 재단 옥상 정원에 올라가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더없이 평화롭고 충만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로서, 그리고 최영진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낡은 군번줄을 꺼내 가만히 어루만졌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이제 편히 쉬세요. 나머지는 제가 이어나갈게요.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이 그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었다. 마치 하늘에 있는 어머니가 아들을 향해 미소 짓는 것처럼 그의 두 번째 인생, 그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의미 있는 방식으로 깊어가고 있었다. 그는 이제 어머니가 남긴 전쟁의 역사를 넘어 사랑과 희망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독자 여러분께 지금까지 707 특임단 출신 어머니의 장례식 날, 키우던 개가 관 앞에서 미친 듯이 울부짖더니 모두를 얼어붙게 만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는 긴장감 넘치는 제목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아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위대한 삶과 그녀가 남긴 마지막 사명을 이어받아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고 마침내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한 남자의 성장 과정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주인공 강지우 씨의 여정은 슬픔과 충격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는 결국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 그리고 자신 안에 잠재되어 있던 용기를 통해 모든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의 유산을 복수나 증오가 아닌 희생한 이들을 위한 사랑과 나눔으로 승화시키는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정한 영웅들의 모습과 그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용기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숨막히는 여정을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용기와 희망,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이야기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